문학의 숲 220회예요. 벌써 220회를 시작하고요. 오늘은 The Children Act. 그래서 우리 Children Act 하니까 이게 무슨 시스터 액트 그때 농담을 하셨는데 우리 유영식 선생님께서 그런 이제 시스터 액트랑은 다르고요. 액트라는 영어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법령 이런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아동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문학숲이 좋아하는 이온 맥키언의 칠드런 액트를 가지고 문학의 숲 220회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수! 제가 오늘 칠드런 액트의 부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올 삶과 사랑. 이것은 이제 책 속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칠드런 액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엠마 톰슨 아시죠? 엠마 톰슨. 엠마 톰슨 굉장히 이제 영국을 좀 대표하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엠마 톰슨이 주연을 해서 칠드런 액트 책에 나오는 피오나 고등법원 판사인 피오나 역할로 엠마 톰슨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살 소년 역으로 이제 핀 화이트헤드 이 주인공을 삼아서 칠드런 액트라는 영화가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봤는데 다른 분들도 영화만 먼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경화언니 영화 보셨죠? 우리 영화 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언 맥큐언이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또 영화를 보면 책이랑 뒷부분에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이언 맥큐언이 스크린플레이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약간의 각색하는 과정에서 또 이언 맥큐언이 그런 어떤 의중을 담아서 잘 그려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 영화도 좋아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고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W.B. 예이츠의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라는 시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있는 색강생태공원에도 버드나무가 주된 나무 수종인데 이 시를 보면서 여기 색강에도 나중에 이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 시를 한번 걸어놓거나 적어도 버드나무 숲 여기 정원을 걸으면서 이 시를 읽어봐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대학생 때 이 시를 한번 배웠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진미 선생님도 이 시 워낙 아시죠? 네. 아니 모르셔요? 그래서 예이츠 시인데 제목은 알 것 같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노래를 한번 이제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Down by the Sally Gardens라고 해가지고 노래가 아주 또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몇 번 들어봤는데 여기 엠마 톰슨 영화에서도 보면은 노래를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래도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있고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 제목이 Down by the Sally Gardens여서 셀리가 썼나? 처음에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뭔가 좀 이렇게 로맨틱한 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셀리가 썼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가는 이 시가 워낙에 여기서 또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 시를 한번 읽고 시의 느낌을 보시면서 이 시가 소설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문숲 시는 공유해 드렸지만은 장정일 시로 이걸로 한번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영어는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읽고 이렇게 번역이 옆에 있으니까 한번 시의 느낌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wn by the Surrey Gardens, my love and I did meet. She passed the Surrey Gardens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bid me to take love easy as the leaves grow on the tree. But I, being young and foolish, with her I did not agree. In the field by the river, my love and I did stand, and on my leaning shoulder, she laid her snow white hand. She bid me to take life easy, as the grass grows on the weirs. But I was young and foolish, and now I am full of tears. 이렇게 되고요. 잠시만요. 네, 어떻게 시 좋죠? 네. 시가 굉장히 그래서 꼭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노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노래도 굉장히 저기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I was young and foolish. 나는 젊고 어리석었기에 어떤 시절, 우리가 살아온 시절에서 우리 누구나 다 젊고 어리석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한에 잠겨서 나이가 들어서 and now,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회한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눈물이 흘리는 그런 그 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뭔가 어떤 그런 시절에 대한 것, 또 세월이 흘러서 회한에 잠긴 마음을 이 시가 담고 있고, 이 시가 바로 그래서 이 소설의 어떤 주제와 또 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언 맥키오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원래 우리가 속죄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먼저 맨 처음 만났는데요. 그 속죄는 그 이진미 선생님께서 전에 아주 멋지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정말 아무리 봐도 속죄는 정말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로 우리가 문학의 숲에서 한번 만났었고, 그래서 그 혹시 명진 선생님도 속죄를 못 읽으셨다면 이 책은 나중에라도 꼭 읽으시기를 너무너무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언 맥키온이 작가의 어떤 그런 이제 윤리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뛰어나다고 싶고요. 속죄 역시도 아주 좋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로도 만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역시 영화로 나온 그 이제 채슬 비치에서도 문숲에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채슬 비치에서는 그 갓 결혼한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했고, 그래서 문숲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칠드런 액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몇 개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작품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고르게 된 거고요. 사실 칠드런 액트 전에 제가 최근에 그 스위트 투스라는 작품도 읽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느낌도 보면 너무 부드럽지 않나요? 근데 되게 섬세해 보이게 생기셨어요. 그 조금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이 그 삶을 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예민해 보이시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커상을 받으신 걸로 또 굉장히 또 유명하고, 북커상뿐만 아니라 많은 상들을 받으셨는데 밑에는 책의 어떤 이미지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언 맥키온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이진미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준 것들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이분은 1948년생이세요. 1948년생이고 잉글랜드 햄프셔주에서 엘더셔스에서 태어나셨고요. 직업 군인인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어요.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어서 사실 영국에서도 뭐 직업 군인이면은 그렇게 이제 그 높은 신분은 아니잖아요. 뭔가 장교가 돼가지고 좀 높게 그런 군인들과 달리 직업 군인은 조금 낮은 계급의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아버지가 사병에서 진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계층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역군인으로 평생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그래서 뭐 이렇게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싱가포르 그런 데서 여러 나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기가 한 곳에 정주
우주에 있다 이런 느낌이 없이 조금 뿌리가 꼽혀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에서 생활을 했고 12살에는 잉글랜드로 돌아와가지고 이스트 잉글리아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를 취득했는데 보니까 위키백과를 보니 소설 창작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멜컴 브래드베리랑 앵거스 윌슨이라는 두 분한테서 소설 창작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책들을 쭉 냈는데 첫 작품부터 굉장히 반향이 좋았죠. 그래서 이언 맥큐언의 작품 시기는 작품 활동을 세 권 초기와 중기와 후기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초기에는 그래서 1975년에 첫 작품집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첫사랑 마지막 의식이라는 소설집으로 이제 등단을 했고요. 이것이 서머셋 모험상을 바로 받았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엽기 이완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는 것이 굉장히 소재가 굉장히 신체를 절단하는 얘기도 있고요. 근친상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약간 좀 다루기 어려운 좀 이제 무거운 주제인데 그런 것도 폭력이라는 것도 소아성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왜 고딕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좀 뭔가 좀 고딕하면은 으시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 가든이라는 것이 특히 고딕 단편 소설들을 묶어놨는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언 맥키온에 대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 하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비평가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너무나 자극적인 그런 걸 가지고 쓴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때는 굉장히 이제 어떻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기를 가면서 굉장히 또 작품 세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후기 지금까지도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중기부터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가 중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견디는 사랑, 암스테르담, 그리고 속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속죄, 그리고 토요일 또 체슬리 비치에서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속죄는 굉장히 구조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을 아주 사랑하는 게 이것도 약간 스포일러일 수 있지만 반전이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언 맥키온이 작가가 자기가 작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더해서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이제 윤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러면은 작가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써가잖아요. 무슨 물론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쓰는 거나 아니면 뭔가 세상이거나 아니면 뭔가 상상이거나 그런 것도 쓰는 거 있지만 소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언 맥큐온은 굉장히 어떤 인간의 삶이라는 무엇인가 또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작가 인연에 대해서 이 속죄라는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가 후기 작품으로도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요. 어떤 세상에 대해서 문명이나 또는 사회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워낙에 좀 좌파라고나 할까요? 그런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뚜렷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후기 작품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읽은 Children Act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너쉘 그리고 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읽은 게 스위트 투스라는 게 있어요. 스위트 투스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문습을 해볼까 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미소 냉전 시대에 이제 냉전 시대에 공작원, 이제 영국의 공작 작전, 공작원에 대한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자체는 너무 재밌고 또 감동적이긴 한데 그리고 속죄와 느낌이 좀 비슷한 게 있어서 많은 책 소개에서 속죄의 뭔가 뒤를 이은 그런 작품이다, 놀라운 작품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세계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제할 자신이 없어서 스위트투스를
안 하고 이번에 치즈런 액트를 하게 됐어요. 치즈런 액트는 그냥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시트투스가 굉장히 또 재밌는 작품이니까 나중에 기회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뭐 뿌리뽑히님이라고 이언 맥큐언의 성장 정체성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어떤 영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이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의 그런 식의 뭐 명문대학이나 그런 대학이 아니라 어떤 신흥 대학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좀 더 급진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파 성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학 작품이나 또는 어떤 뭐 기고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사회적 발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그런 걸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언 맥큐언은 문학은 세상의 어떤 진실을 찾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하는 그런 작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되게 치열하게 소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작가라는 무엇인가, 또는 작가의 윤리는 어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적 미학과 더불어서 어떤 이제 윤리가 굉장히 잘 결합되어 있는 작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어떤 다들 저마다의 고독과 어떤 소외감 힘들게 살잖아요. 그리고 점점 사회는 경제적인 어떤 부의 편차와 또는 여러 가지 계층의 문제와 우리가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계급이라는 것이라는 걸 자기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점점 뭔가 그게 뭐 옛날에 공동체 같은 게 요즘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학의 숲 공동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고통받는 타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는 참 걱정되는 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작년부터 이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에 의해서 정말로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더더욱 소리 없이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겨레 20일 기사를 전에 언급한 적도 있는데 코로나 시대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2030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BBC를 잠깐 들어보니까 어쩌다 듣게 됐는데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에도 젊은 여성들이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대요. 뭐 한 가지 예를 드는 건데 어찌됐건 이 현대 사회에서 서로가 뭔가 사회 현실은 조금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 그렇다 치면은 남성보다는 여성 또는 뭐 주류라보다는 비주류 또는 뭐 소수자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는 이를테면 버니스 하사 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군대에서 트랜스젠더로서 커밍아웃을 하셨고 그래서 군 복무 중에 그 수술을 했어요. 성전환 수술을 했을 때 군에서 이제 너는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다 해가지고 했을 때 법적 소송을 하던 와중에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토대가 얼마나 그런 어떤 약자들이나 혹은 다양성을 포용하기에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약간 제가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어찌됐건 참 이언 맥큐먼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 또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우리가 같이 뭐랄까 따뜻하게 닿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작품을 보면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프죠. 제가 오늘 비도 좀 왔는데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요즘이라기보다 어쨌거나 속죄부터 이언 맥큐언의 팬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또 어떤 멋진 말들을 했나 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뭐 발제는 충분히 준비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 The Book Will Endure는요, 그러니까 누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제 책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이책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누가 질문을 기자가 하다가 어찌됐건 그래도 이 책은 남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또 enduring love라는 아까 이제 견디는 사랑이라는 데에 대해서 또 멋진 문장이
있어서 한번 가져봤는데 사라지고 나면 당신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go back and fight to keep it. 사랑을 얻기 위해서 싸워라. 뭐 그런 문장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문습이 좋아하는 그 속죄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잠깐 영어로 제가 이제 굳이 영어로 좀 쓰는 것은 어찌됐건 이제 영어 소설은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그 느낌을 더 이제 번역된 것도 요즘은 번역이 너무너무 훌륭하긴 하지만 좀 가급적이면 한두 문장이라도 느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하면은 좀 가져오는 편이고요. It wasn't only wickedness and scheming that made people unhappy. It was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Above all, it was the failure to grasp the simple truth that other people are as real as you.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뭔가 사악함이나 뭔가 음모나 그런 것만이 아닌 거예요. 뭔가 혼란스럽고 오해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실존하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단순한 진실을 우리가 좀 잊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9.11 테러 사건 때 그 가디언에다가 이언 맥큐언이 기고를 했으면서 그때 너무 이제 분개하시면서 이제 기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느낄까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의 본질이며 동정과 연민의 핵심이고 도덕성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협동조 한강이 원래 캐치프레이즈가 공감과 웃음으로 흘러라 한강이라는 걸 써봤는데요. 공감, 동정과 연민을 엮으면 한 단어로 축약하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감,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느껴보는 것,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말로 우리 삶의 타인에 대한 어떤 마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또한 도덕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칠드런 액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칠드런 액트는 이제 아동법이라는 말이고요. 2014년에 출간된 이언 맥큐언의 13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영화화됐고 한국에서는 극장에는 걸렸나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자막은 있어요. 자막이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아동법이라는 게 198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최근까지도 계속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구글에다가 더 칠드런 액트를 치시면 법령도 쫙 나와요. 요즘 참 인터넷이 좋아져서 법조문을 읽을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 1989년에 만들어진 아동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재판에서 법정은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여기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 이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아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제 이언 맥큐언은 이 책을 어떻게 썼냐, 어떻게 해서 쓰게 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정법원 판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대요.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판사들이 여러 가지 판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참 가정사의 가정법원이잖아요. 가정사에 부부가 이혼을 한다거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재판들은 당연히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판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언 맥큐언은 참 가정사의 어떤 내밀한 어찌 보면 사적인 영역에 개입해서 도덕과 감정, 그런 사랑의 문제, 감정과 종교 같은 문제에 얽힌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아주 매료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썼는데 그런 다음에 판결문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봤대요. 그랬더니 잘 쓴 판결문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정말 문학 작품처럼 훌륭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칠드런 액트를 이 책을 보신 분들은 그 저기 피오나 메이 이 너무 고등법원의 멋진 판사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신 그런 이제 여성 판사신데 이분의 판결문들도 보면 다른 분들이 와 이게 문장이 너무 뛰어나다라고 할 만큼 칭찬을 받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만큼 판결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또 이제 뭔가 이제 심지어 이제 자기 이렇게 문학적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었어요. 구글에서 보니까 요거는 그 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라는 그런 소설과 세팅 같은 거나 그러니까 설정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비교해서 언급하기도 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인물들은 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두 인물이 나와요. 그 이제 피오나 메이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59세의 고등법원 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수 선생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좀 더 많네요. 그 한국 나이로 하면 딱 이제 그 이제 61세죠. 이게 만 나이니까. 그래서 이제 59세의 판사신데, 그래서 저는 우리 명신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을까가 되게 궁금한 게, 왜냐하면은 이제 약간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그런 마음가짐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분은 피오나 메이는 자식은 없어요. 자식은 없고 이제 남편이랑 사는데 되게 순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노년에 갑자기 남편이 뭔가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소도에 나오기 때문에 아시게 될 텐데 이게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여러 가정들의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재판을 내려야 되는데 정작 이런 막 바쁘고 너무 엄중한 와중에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이 남편과 어떻게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7살 이제 3개월인가 4개월만 되면은 만 18세가 되는 애덤 헬리라는 소년이 있어요. 얘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애덤 헬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백혈병에 걸리면은 이 병이 나으려면은 긴급 수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셔요?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하지 않아요. 알고 계셨나요? 그 피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심지어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순대도 안 먹어요. 순대. 아, 모르셨죠? 네. 순대를 안 먹더라고요. 이게 피가 뭔가 제거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해요. 그만큼 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교리를 좀 다른 형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파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사회에서도 군대를 안 가잖아요. 총기 이제 집총 거부도 하고 그런 특징들은 아실 거예요. 또 국교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거나.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야 뭔가 사회에서 뭔가 조금 사회 제도와 저기 하는 부분인데 수요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도 그런 신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부모가 있어서 수요를 거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하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의 상황 역시도 여호와 증인 부모가 수요를 거부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병원 주치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강제로라도 이거를 하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소년이 그래서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굉장히 어떤 깨지기 전 순수함을 가진 그런 10대 소년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수혈 거부가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 제호바스 위트니스라고 하는데 그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보면은 뉴욕인가 그 본부가 있어요. 본부를 워치타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쓰는 그 용어가 좀 특별한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해서 이들은 위급 상황에서도 수혈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피가 생명의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성스러운 것이어서 수혈로 오염을 시키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 변호사 이쪽이랑 막 그 다투는데, 법정에서 다투는데 근거가 뭐냐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로 보면은 특히 이제 그거를 이제 에마 톰슨 나오는 영화에서 굉장히 그 대사가 탁탁탁탁 치고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보시면 되게 재밌다 느끼실 텐데, 1945년 그 여호와의 증인 그 본부에서 그렇게 정했대요.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을 정했다고 그러고, 근거로는 창세기 9장 4절, 뭐 레이기, 뭐 이렇게 그다음 사도행전. 그래서 보면은 자신의 피에 다른 동물이나 다른 인간의 피가 섞는 것은 오염이고 타락이다. 종을 주의 경이로운 선물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거부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 창세기나 레이기나 사도행전 요게 써질 때에는 수혈이 없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혈이 없는데 무슨 수혈을 거부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가 막 하는 게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소설에서 중요한 거는 그 피오나와 그 애덤이라는 두 사람, 이제 59세의 피오나와 17살, 곧 18살이 될 애덤의 관계가 이 소설을 끌고 가는 그 주된 긴장이거나 그런 건데요. 피오나는 그 고등법원의 판사로서 애덤이 수혈을 받고 죽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너는 너에게 다가올 삶과 사랑을 살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애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죽는 것이, 글쎄요, 약간 뒤에서 보면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아시죠? 약간 10대에서 약간 순교자처럼 이렇게 좀 죽어야, 이렇게 하면은 막 같은 그 교리 안에 있는 그 이제 회중들, 그 교우들은 와, 그래, 이렇게 어떤 교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었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이미지가 너무너무 또 이제 괜히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영웅스러워 보여가지고 죽으려고 했으나, 수혈을 거부했으나 이제 피오나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수혈을 하게 하죠. 강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애덤은 그래서 살아나고 나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애덤이 피오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판사님이 저를 뭔가 다른 것에, 정말 아름답고 깊은 어떤 것에 다가가게 해주셨다고 느꼈는데 그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아름답고 깊은 어떤 것. 근데 여기서 특히 둘이서 아까 그 버드나무 정원 있죠? 그 노래를 같이 불러요. 그것이 이 소년한테 엄청난 큰 어떤 탁 건드리는 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애덤이라는 소년은 피오나한테 어떤 거였냐, 어떤 영향을 줬나 하니까, 그래서 그 피오나는 애덤한테 느끼는 것은 그 아주 어떤 순진무구하고 따뜻함. 그 애덤이 나중에 막 피오나한테 편지를 보내요. 자기가 너무너무 살고 싶고 뭔가 삶에 대한 어떤 이제 호기심,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막 넘치는데 피오나한테 매달려요. 좀 매달려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이끌어달라라고 하죠. 그렇지만 피오나 보세요. 피오나는 사실은 잭이 당신이랑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좀 이렇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너무 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노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연애를 하고 싶어라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피오나는 되게 혼란스럽고 지치고 너무너무 뭐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막 뭔가 삶이 평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노년에 뭔가 힘도 빠지고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회한도 있고 또는 이게 뭐지 싶은데 갈등도 많은데
갑자기 어떤 너무 순수하고 맑은 애덤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저한테 답을 주세요.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니까 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소년에 대해서 아끼면서도 당장 뭐 답을 달라니 또는 같이 살자고도 해요.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막 뭐 부담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데 몇 초간의 입맞춤이 있어요. 이 존재를 뭔가 흔들어버리는 몇 초간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애덤이 당신은 그때 왜 그랬어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입맞춤의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성적인 걸로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설의 초창기에 그래서 부부간의 어떤 육체적 친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채실 비치에서도 섹스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죠. 그래서 이게 그 여성이 느끼는 거랑 남성이 느끼는 거랑 또 다르고 또한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뭔가 친밀감의 행위일 텐데 여기에서 그 이제 채실 비치에서도 보면 몸에 대해서 혹은 서로가 몸을 맞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살아온 삶과 자기 어떤 성적인 혹은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문화적 혹은 이제 개인적 삶에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이렇게 두 존재가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본 것이 채실 비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피오나의 경우에서는 피오나는 물론 나이도 들었기도 하지만 마침 그 즈음에 쌍둥이 그왜 샴쌍둥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두 육체가 붙어서 이제 그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 분리수술을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지 않으면 둘 다 죽고 분리하면 한 명만 살아요. 그랬을 때 뭐 되게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분리해서도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맡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뭐 거두는 것도 해야 된다 하면서 분리수술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는데 어쨌거나 본인은 이제 분리수술의 판결을 내려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그 저기 아기는 이제 살게 되는데 그걸 하면서 그 사진도 보고 그 몸에 대해서 뭐 신장, 머리, 가슴, 뭐 손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분은 좋은 판사니까 계속 고민하고 이 분리수술에 대해서 그 몸이라는 건 무엇인가, 왜 이런 장애가 생기는가, 또 누구는 죽어야 되는가, 누구는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몸에 대해서 계속하니까 자꾸 자기 몸이나 자기 남편의 몸에 대해서도 좀 거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읽어보면은 한동안 피오나는 그 재판의 후유증으로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별 관심도 감정도 없이 업무를 해나가면서 아무에게도 속을 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이 몸에 지나치게 예민해졌고 자신의 몸이나 세계 몸을 더는 역겨움 없이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야기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쌍둥이 비리수술 판결을 하면서 너무 몸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역겨운 마음까지도 드는 거죠. 어떤 생명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거북함에 대해서 또 아무리 가까운 뭐 가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도 말을 하기가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잭이 피오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 언젠가 말했잖아. 오래 함께 지낸 부부는 남매 같은 사이를 영원할 것이라고 우린 이룬 거야, 피오나. 난 당신 오빠가 된 거야. 포근하고 다정하잖아.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대단하고 열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어라고 남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피오나의 판결은 그래서 저기 아담 헤이의 복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렇게 했을 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피오나는 너무 뛰어난 판사인데 직접 자기가 이제 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애덤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서 봤더니 이 애덤이라는 소녀는 너무 맑고 너무너무 본성이 따뜻하면서 정말로 그 삶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는 아이로구나, 잠재성이 있는 아이로구나 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시와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서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또 시도 시지만 그 이제 그 피오나도 그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피아노 연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삶에서 어떤 그런 그 이제 문학과 예술을 특히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음악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보시면 그런 음악도 즐기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음악과 이런 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요 피오나가 판결을 내릴 때도 그것도 굉장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에 닿았을 때 우리가 뭐 노년까지 안 가도 중년만 넘어도 그런 마음들이 점점 쌓이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뭔가 물론 아직도 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마 제 나이쯤만 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쭉 살아온 삶의 관성으로 많이 살잖아요. 관성으로 사니까 뭔가 좀 다른 삶은 없을까? 뭔가 좀 내가 잘 살아왔나? 또 이렇게 늙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죽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한 10쯤 넘으면 그런 일들이 삶이 언제 어떻게 또 종료가 되어도 또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피오나도 약간 남편이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나는 연애해보고 싶어 라고 했지만 피오나 많은 여성들은 아마 노년에 나 화끈하게 연애해봐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그래도 누구나 다 자기 존재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거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떨림이나 설렘은 누구나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녀를 떠나서. 그래서 피오나도 역시 이런 특히 이제 그 아담 헬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더 그렇게 촉발이 된 것 같아요. 촉발이 된 것 같은 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삶의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늘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예선생이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찌되면 너무너무 일에 치여서 보면은 피오나 메이는 일을 맨날 집에도 가져와서 맨날 커피 뭐 차 마시면서도 일하고 일을 밤낮 없이 가져와요. 그만큼 너무나 성취를 많이 했지만 또한 뭔가 삶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애덤이 자극을 준 게 있어요. 잠시만요. 그런 게 있고 책 역시 또 그 대학에서 교수 역할을 하는데 자기는 뭔가 이제 너무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이언 맥큐언이 문장을 쓸 때 되게 세밀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셔츠 사이로 가슴털 약간 색깔은 약간 저기 뭐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변한 가슴털을 좀 자랑스러워하면서 좀 내보이는 거라든지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뭐 늙어가는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청춘, 젊음을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비슷한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이제 키스에 대해서 좀 입맞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분분할 수 있는데 그냥 굿바이를 하는데 2초, 3초 정도의 접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와 지금 아들뻘이잖아요. 그렇지만 표현에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키스는 아니었다라고 문장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뭐 남자분들은 단박에 에이 이게 뭐야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성분들은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문수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나가 궁금한데 이럴 수 있다. 이 3초간에 키스가 가능하다. 또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좀 당황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문장들은 차근히 참 좋습니다. 잘 읽히죠. 책이 되게 잘 읽혔을 것 같아요. 잘 읽히면서 차분하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법정에서 피오나는 자신의 지위가 부여해진 권한과 위험으로 애덤에게 죽음 대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삶과 사랑을 제안했다. 또한 종교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다. 신앙 없이 바라본 세상은 얼마나 열려있고 아름답고 또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몇 분 뒤 빗물바지 hum통에서 들려오는 노래와 탄식 소리에 다시 잠에서 깼다. 그 빗물바지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죄송합니다.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노래와 탄식이라고 생각하죠. 영어 자체가 우리 삶의 그런 양가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노래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노래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정말 피오나의 어떤 회한을 담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잭한테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그 아이한테 뭔가 어떤 의미를 주지 못했을까? 그 아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의미를 그래 너는 어찌어찌 살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나는 왜 뻔한 답을 줬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좀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장현기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감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솔하시고 저한테 정말로 너무 좋으신 스승이었는데 이걸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학생이 그래서 많은 우리 장혜인 선생님은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또 장애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측면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이고 너무 빛나 보이고 너무 높아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못 다가가잖아요. 못 다가가는데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뭔가 이제 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 더 다가가고 싶어 하는 측면이 아마 우리 장혜기 교수님한테도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자기 어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문과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전교생들 중에서도 우리 장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상담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럴 때 어느 날은 어느 남학생이 우울증에 심하게 시달리면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왔죠. 찾아와서 나는 너무 우울해서 정말로 죽고 싶고 살기 힘들고 그런 얘기들을 상담을 하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 선생님은 워낙에 밝으시고 낙천적이시고 또 정말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난 너무 삶의 의미를 못 찾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지금 봄에 꽃도 피고, 여기 이제 캠퍼스에서 정말 이렇게 여학생이랑 연애도 좀 해보고, 재밌는 거 해봐. 이런 식의 대답들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죽었어요.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너무너무 회한을 감정으로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과 좀 비슷할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좀 부끄러워하셨던 부분은 내가 그 아이한테 그 학생한테 굉장히 어떤 그 아이의 고민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좀 관성적인 조언을 했나라고 해가지고 되게 마음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되게 잘하신 건데도 본인의 그쵸 당신께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진심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요 소설을 보면서도 피오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피오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애덤한테 굉장히 잘해주죠. 굉장히 잘해주는데
애덤이 매달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거 역시도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애가 맹랑하게 부모 집에서 나와서 저는 당신과 살고 싶어요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피오나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을까. 갑자기 좀 너무 좀 무거워졌나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우리가 과연 타인의 삶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다들 표정들이 너무 웃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그 소재를 통해서 가족 간의 종교의 자유라는 부분도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지우한테도 뭐 종교 대화를 주는 편인데 많은 경우는 뭐 기독교 가정은 기독교, 불교 가정은 불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종교를 좀 자식들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역시 속죄와 좀 맥락이 닿는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윤리, 스위트투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스위트투스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인간관계의 어떤 윤리에 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요. 스위트투스도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누구가 사랑을 해. 사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다들 누구나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완전히 솔직하지 않잖아요. 그쵸? 완전히 솔직하는데 스스도 뭔가 비밀을 가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더 진실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얼마나 더 좀 더 윤리적인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티츠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떤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실 거예요. 다 했어요. 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우면서 또 타인을 가급적이면 보듬으면서 또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Children Act라는 책이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딜레마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돼서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뜻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끝나니까 뭔가 제가 중간중간에도 뭐 이렇게 말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책에 대해서 느끼시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또는 이 책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다음은 저희가 모해책을 중국 문학을 합니다. 다음은 중국 문학을 하는데 개구리라는 모hen의 그 소설을 하는데요. 3주 뒤에 할게요. 왜냐하면 책이 좀 두껍더라고요. 책이 좀 두꺼워서 3주 뒤에 토요일에 하고 이때는 좀 코로나가 좋아져서 정말 이때는 좀 소규모라도 대면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식당에서 너무너무 그때면 이제 꽃도 엄청 많이 필 테고 벚꽃들도 다 만개할 테니까 그때는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될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